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동기 작가 작업을 우리나라에서 보통 네. 언론에서 다루고 할 때 팝아트 네. 뭐 거의 뭐 고유명사가 돼 있잖아요. 그런 호칭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래도 왜 그러죠? 말도 안 되는 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용어죠. 일단 팝아트라는 거는 60년대 미국에서 나타났다 사라진 장르고, 이제 90년대 이후에 뭐 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팝적인 경향을 띠는 작가들이, 젊은 작가들이 이제 새로 또 막 등장했는데, 그 작가들 팝아트 작가라고 안 하고, 뭐 네오팝이라든지 그냥 뭐 현대미술의 어떤 작가라고 하지, 그 작가들을 꼭 팝이라고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묶어가지고 팝아트 하고 있다 이렇게 잘 구분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팝아트라는 게 막 어떤 새로운 용어인 것처럼. 사실 너무 오래된 용어네. 네, 전혀 새로운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을 처음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막 최신 용어인 것처럼 이제 한동안 한 2000년대 후반쯤에 유행을 했었는데. 아까 대중의 정의의 어려움을 우리가 처음 얘기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동기 작가를 네. 팝아트라는 네. 말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네. 폭력적으로 이렇게 네. 규정을 해버리면서 그걸 통해서 대중을 규합하는 거예요. 그거를 소비해 줄 수 있는 대중을 형성하는 것 같은 느낌. 그냥 우리나라는 굉장히 단순하게 학원에서,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현대 문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이 막 이런 많은 분량의 지식을 압축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알기 쉽게 요약해서 전달해줘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제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측면은 아무도 분석하지 않고 그냥 팝아트로 딱 설명하면 너무 쉬운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의 그런 부족한 부분이 그러면 작가가 소통해야 할 과제인 부분이 아닌가요? 그거는 작가도 물론 그런 걸 깨트리기 위해서 이제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우리나라의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런 것들이 막 대중 어떤 쉬운 정의, 간편한 더 이상 복잡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쉬운 정의 같은 게 한번 딱 등장하면 그거를 사실은 미술계의 전문가들은 굳이 사용하지 않아야 될 그런 용어들을 그냥 가져다 막 쓴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비평가 또는 이론가의 역할인 건가요? 그런 어떤 미술이라는 제도권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미술관일 수도 있고 비평가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학문적인 어떤 미술의 세계일 수도 있고, 저널리즘 중에서도 미술 전문적인 어떤 저널리즘에서 어떤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게 전혀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동기 개인 본인의 어떤 걸 놓고 봐도 제 것뿐만이 아니라 미술계 전반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미술도 제대로 뭐 미술사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기질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기질적인 거라고 말해버리면 너무. 그리고 뭐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미술 기관이 있고 이론가들이 있고 연구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제 현대미술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외국에서 이식해 들여온 거거든, 현대미술이. 그러니까 이 현대미술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혼동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도는 다 들여온 거예요. 우리가 일단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외국 것들을 그냥 일단 하드웨어를 다 가져다 만들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하드웨어가 발생하게 된 과정은 겪지 않고 그냥 일단 현재 눈에 보이는 현대적인 것들을 막 가져다가 들여와서 근대화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거랑 비슷한 과정이 현대미술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는 다 있는 거예요. 평론가도 있고 서구 미술계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는 다 갖춰놓은 거죠. 미술대학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평론가도 있고 작가도 있고 또 저널리즘도 있고 미술 잡지도 있고. 근데 그건 다 하드웨어는 갖춰놨는데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아무래도 작가 활동을 많이 하는 작가 입장에서 하는 얘기라 뭐 나는 그게 더 굉장히 더 진지하게 들리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대미술 후발 국가들, 주로 이제 아시아 쪽에 뭐 이런 국가들은 아마 다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현대미술을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얘기들을 이렇게 좀 내 나름 정리해보면 예를 들어 근대화, 현대화라는 것이 갖는 그 아시아, 뭐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독특한 역사적 조건들이 있듯이 그게 이제 미술에도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 같다는 게 말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왜 경제에서도 한국형 모델 뭐 이런 말들이 왜 맞아요. 마치 쓰이듯이 제가 좀 전에 하려던 얘기도 그건데 일단 하여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온 거를 다 버리고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묵화 그리고 거기부터 다시 과정을 시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우리나라의 특별한 어떤 특수한 조건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또 전혀 생각지 못한 창조적인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이분기 작가의 현재 작업은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본인이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나는 뭔가 이렇게 길을 찾는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거대 담론을 염두에 두고 별로 작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작품에는 저의 좀 아주 개인적인 부분과 또 이 사회적인 부분이 그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어떤 부분과 저의 개인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영역을 같이 담으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인 대답을 내가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이런 거죠. 나 개인의 부분과 사회에 대한 부분을 나는 내 작업에서 두 가지를 담으려고 매우 의식적으로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리다 보면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담아질 거다라는 거지. 어느 쪽에 가까운 쪽이에요? 저는 약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림 안에서는 작업을 할 때 의식적으로 그런 식의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가진 좀 네, 하여튼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작가가 본인이 말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네. 어떤 소통이나 네. 어떤 대중이 네. 그래도 좀 뭔가 어떻게 머릿속에 어떻게 좀또 의식 중에는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는 제가 미술의 대중화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사실 이미 얘기를 조금 했는데 한국에서 미술 비평에 대한 걸 이제 견해라든지 또는 미술 비평이 한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때 질문이었는데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자면 미술 비평이 뭐 내지는 분석 같은 게 이동기 작가 입장에서는 본인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석을 해주면 좋죠. 그동안은 어땠어요? 별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글 많이 받고 많은 그런 기사나 글 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인상 깊었던 건 없었어요? 별로 그렇게 많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더 많았어야 됐을 것 그래도 다른 작가에 비하면 꽤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양쪽으로 좀 더 많은 분석이 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렇지 못했다. 본인이 본인에 대한 뭐 그런 거는 안 해봤어요? 글 같은 거? 거의 안 했죠. 왜 안 해봤어요? 그 얘기를 한 번 더 묻고 올까요? 네. 비평 작가에게 비평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평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는 많은 비평이 나오면 좋고, 많은 분석, 그러니까 비평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제 작품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적어도 본인의 지금 경험에서는 작가 생활 경험에 있어서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은 작가한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작가보다도 관객들한테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작품을 보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음악하는 사람들이 뭐 비평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냥 자기 하는 음악을 계속 추구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뭐 재즈라든지 조금 난해한 음악들을 감상하려면 그런 분석적인 글들을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더 어떤 사람의 음악을 깊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살짝 내가 말꼬리를 잡는 건데 네. 솔직히 작가는 비평을 어떻게 하든
작가는 솔직히 별 관심 없고 예, 그걸로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예, 되려 아까 얘기한 예, 대중들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예. 도움이 된다는 어떻게 얘기예요.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소통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작가 자신이라기보다 비평가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동기 작가의 관점으로 이 얘기를 딱 로만 얘기를 하면 예, 이동기 작가는 사실 소통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나 뭐 의지 같은 건 별로 없지만 예, 뭐 평론가나 이론가들이 예. 그 역할에 나름 도움을 줄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통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소통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에 대한 그냥 회의라고 해야죠, 회의. 그냥 그 소통이 그런데 이론가들한테는 네. 그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평의 언어로서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소통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림과 글은 다르니까. 네. 그 언어를 가지고 뭐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더 풍요롭게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미안하다만 다시 한번 또 물으면 네. 작가한테는 별로 솔직히 영향이 없어요. 저는 좀 비평과 작가는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있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나 작가 초기 때 보면은 작가들이 막 비평가들과 밀접하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같이 뭔가 막 전시를 기획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서로 좀 굉장히 먼 존재인 것 같아요. 비평가와 작가라는. 또 그게 바람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리를 서로 유지하고 있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이죠. 둘이 친해져 있는 것도 문제는 있지. 근데 비평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여담일 수도 있는데 미술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당대 굉장히 유명했던 역사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화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대에 또 그 사람을 좀 속된 표현으로 띄워준 이론가들이 꼭 있더라고. 어느 시기에만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옛날부터요? 네, 그런 게 꽤 있더라고요. 내가 일일이 뭐 기억은 안 나지만 대표적인 게 뭐 마네와 뭐 에밀 졸라고 또 보들레르도 또 그런 게 있었고 정확히 기억은 안 그죠. 나는데 작가들이 꽤 이제 옛날부터 그런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는 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네. 조금은 어떤 다른 관점 네. 내지는 약간 좀 삐딱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뭐 유명한 화가로 남고 안 남고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운도 따라야 한다는 일이라는 우리가 다 알지만 동시에 그런 이론가들과의 관계 그게 뭐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런 관계가 유명한 화가로 남게 만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허무해지기도 해요. 글쎄,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비평가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모든 작가한테 역할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예. 현대까지 예. 지금 바로 진짜 최근까지 예. 유명한 화가들 중에 예. 이론가들한테 지원을 안 받은 화가가 한 명이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우리가 지금 이건 뭐 팩트 확인한 건 아니지만 뭐 외국 작가들은 워낙 작가가 나오면 분석하고 막 글들을 많이 쓰니까 비평이나 이론가 사람들이 많이 글을 쓰는 편인 것 같은데 한국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절대적으로 어떤 이론가가 작가의 위상을 막 높여준다든지 그런 경우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특히 뭐 최근 현대 작가들은 오히려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20세기는 아방가르드 미학의 시대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 넘어오면은 이 아방가르드 미학이 끝나고 지금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방가르드 미학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시대를 앞서가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한 거죠, 작가들이. 진보적이지 않은, 그래서 이제 대중이라는 말도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나온 걸 수가 있어요. 지식인이나 엘리트들은 어떤 진보적인 시대의 맨 앞에 서 있고, 대중들은 그냥 무지한 사람들에 가깝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작업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같은 지식인이나 엘리트가. 그러면서 비평의 역할들이 그 어떤 아방가르드 미학이 주도하고 있던 그 시기 동안 비평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 뭐 사실은 그런 아방가르드 미학이 끝나면서는 오히려 비평가 역할보다 작가들이 막 셀프 프로모션 하거나 더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경우들도 많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들이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반대되는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말 왜 흔히 있잖아요. 뭐 오래전 얘기지만 작가가 없는 시대다. 작가는 만들어진다. 어떤 이론의 진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 있고 누구든 될 수 있고 뭐 앤디어만 좀 떠오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이동기 작가의 말은 반대의 말이라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는데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소위 그 이론의 진영에서 작가는 누구든 만들어질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런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는 누가 말했나도 중요하지 않고 맥락은 그거거든. 이제는 어떤 위대하고 천재적인 화가가 있는 게 아니고 이론에서 어떤 작가와 작품에 이론을 거기다가 넣어주고 가치를 부여해버리면 그게 유명해지고 위대한 작가가 된다라는 말인 거죠. 이동기 작가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최근의 경영 같은 건 특히나 더.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 경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의 역할이 많이 약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방가르드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는 이 작품을 설명해 주는 과정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론가들의 어떤 권력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작가들은 사실 굉장히 막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작품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거를 이해하는 과정이 없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해서요. 이동기 작가가 기억할지 모르는데 예전에 기독교 사회 예를 든 적이 있어요. 네. 그거를 만약에 빗대서 내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흔히 그 중세 때에 네. 그 성서를 라틴어로 된 성서를 해독해 줄 수 있는 네. 거 그죠. 이런 종교 전문가들밖에 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직자들이 권력을 가졌던 거죠. 그걸 권력적 측면에서 보는 게 일반적인데 네. 다른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측면이라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대중이라는 용어를 계속 썼으니까 그냥 그걸 씁시다. 네. 대중이 그거를 해독할 수 있게 되면서 그 그죠. 해독의 정확성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 사회가 왜 루터 이후에 개신교로 넘어온 사회가 결코 긍정적 측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관점도 있단 말이죠. 그건 뭐 진짜 작금의 현재 개신교 사회를 보면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렇듯이 그렇다면 미술도 지금 이동기 작가가 말한 이론가들, 비평가들의 관점에서 작가가 스스로 대중과 직접 관계를 맺는 이런 최근의 변화들, 이런 관점이 이동기 작가가 얘기하는 긍정적 측면 말고 비판적,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계가 예전 중세로 다시 돌아가진 않잖아요. 개신교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만약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역사의 흐름은 다시 중세를 좋았던 시대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다 없다를 지금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돌아갈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그게 좋은 변화냐, 그렇지 않은 변화냐라는 그거를 그런 가치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그 작가는 비평을 굉장히 비중 있게 생각하던데. 그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이다. 그 작가의 말을 내가 해석을 한다면 작가의 가치를 만들고 안 만들고에 절대적으로 이론가가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동기 작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작가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그런 작업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작가가 의미 있는 작가냐 아니냐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 아닌가 이 작업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 거죠. 어쨌든 적어도 이동기 작가는 작가의 어떤 그 영역이 그러니까 뭐 이론가가 지배할 수 없는 작가의 영역은 확실하게 있다고 보는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는 이론가와 작가가 그냥 별개라고 생각해요. 작가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는 거죠. 이론적인 어떤 엄밀성 이런 걸 추구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마치 20세기 아방가르드 그러니까 시기에 해독자가 필요했지만 그러니까 아방가르드라는 거는 역사를 리니어하게 보는 거거든요. 직선적인 시간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게 원인과 결과가 쭉 이어져서 어떤 최종적인 상태까지 간다. 이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역사관에서 출발하는 게 아방가르드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들이 다 20세기에 유행했던 그런 생각들이 다 부정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직선적으로 흐른다는 사관 이런 것도 다 깨지고 있고 아방가르드한 작품이
첨단의 미술이다. 이런 생각도 다 깨지고 있고 이게 다 깨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까 얘기한 그런 산업화된 미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계가 앞으로 진짜 헐리우드처럼 될 수가 있어요. 블록버스터 작품들이 막 계속 나오고 또 여기 그런 영화에 대한 비판은 계속 있을 거고. 그죠. 또 비판 계속 있고 그래도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 이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미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술이라는 건 다 19세기 형성된 어떤 작가는 이래야 된다. 네? 비평은 이래야 된다. 이런 건 다 19세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또 작업을 하면 미술관에서 꼭 전시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다 이제 어느 특정 시점에 생겨난 거지. 그게 항상 진리는 아닌 거죠. 이동희 작가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여전히 20세기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도 네. 거의 매일 되묻게 되거든요. 아, 난 너무 20세기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동희 작가 얘기 들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그거에 항상 관심을 두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